같은 회전근개 파열로 동일한 상병으로 수술하신 분인데 어떤 분은 뭐 요양기간 8주로 끝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한 10개월 정도 요양기간이 잡히기도 하고. 안녕하십니까,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. 네, 윤창순 노무사입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업무 수행 중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제 업무를 오래 해가지고 몸이 조금 망가졌다 싶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바로 거기 있는 이제 원무과 산재 담당님한테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냥 잘 처리해 주겠거니 하고 그렇게들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, 하지만 업무상 원인이 잘 인정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진단을 받은 동료 근로자분들이랑 보상 액수가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를 저희도 많이 이제 목격을 하는데요. 네. 왜 그런 걸까요? 이런 고민에서 저희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오늘은 그래서 산재 신청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보통은 병원에서, 수술한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산재 소견서를 받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산재 소견서를 받으러 가면 요양기간에 대해서 적어주시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8주나 12주 정도, 12주. 보통 어떤 수술을 하나 보통 그 정도를 딱 그냥 정형화돼서 써주시는 것 같거든요. 산재 소견을 받아오면 재해자분들이 꼭 저희한테 그럼 12주에 무조건 복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맞아요.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이제 적절한 요양기간을 반영한 진료계획서 등을 이제 제출함으로써 요양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네. 근데 이런 진료계획서 제출을 그냥 모르고 있다가 제출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하셨으니까 당분간은 뭐 병원에 오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전혀 다니시지 않으시거나 이러면은 공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, 실제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부당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. 네, 수술을 하시고 한 1년 정도 일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병원은 실제로 안 가신 거죠.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이제 외래 한 2번 정도 가시다가 병원에 안 가셨어요. 그러면 병원에서도 사실은 진료계획서를 넣어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재해자분 입장에서 억울하죠. 내가 1년 동안 이거 수술 때문에 일을 못했으니까 휴학급여를 청구하고 싶으실 거잖아요. 근데 병원에서 그렇고 공단에서도 일을 안 한 거는 맞지만 이게 신청 상병 때문에 안 한 건지 왜 안 한 건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또 휴학급여 지급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요양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최근 어떤 비슷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, 아버님이 이제 척추체가 이제 유압수를 하시고 네.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시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허리 건드리는 건 그만해야 된다, 허리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대요. 어떠한 보존적 치료도 하지 말라라고 네.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당연히 그 말만 듣고 이제 병원을 1절 안 가신 거죠. 본인이 상태가 되게 아픔에도 불구하고. 네. 그러고 산재 소견서는 또 되게 요상하게 2달간의 요양기간만 기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승인이 났지만 아버님이 인정받으실 수 있었던 요양기간은 그 2달에 불과한 거예요. 그 네. 이후에 뭐 병원을 다닌 기록도 없고,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아팠다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공단 입장에서도 이 2달 이후에 요양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, 휴업급여를 2달치밖에 수령하지 못했던 그걸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같은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신 동일한 상병으로 수술하신 분인데 어떤 분은 뭐 요양기간 8주로 끝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한 10개월 정도 요양기간이 잡히기도 하고, 또 병원을 어떻게 요양을 했는지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요양기간이 누구는 이렇게 짧고 누구는 또 엄청 길게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연장이 되다 보면 또 이제 그 사업장에서 너 이제 그만 회사 다녀라. 요양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압박 아닌 압박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, 노무사님?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고 절대 금지 기간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뭐 퇴직을 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본인이
요양기간이 길어질지언정 그 이후에 복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계속근로기간으로 또 인정이 돼서 퇴직금 산정에도 들어가거든요. 요양기간이? 네, 요양기간이 들어가니까 퇴사는 하시지 않으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,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산재 보상이라는 게 요양기간과 관련된 건 사실 휴업급여 부분이잖아요. 내가 치료가 안 됐는데 좀 급하게 복귀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내가 휴업급여를 다 못 받으면 어쩌지? 이런 걱정들이 있으셔서 그러실 텐데,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님들과 이제 한 6개월 정도 혹은 9개월 정도 후에 내가 복귀를 하려고 한다, 이런 이게 플랜과 같이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서 보상금을 예측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희 주제가 산재 신청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두 가지인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, 요양기간이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요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동일한 주제로 산재 신청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현미지 노무사. 네,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